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불교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필자가 금강경을 주문처럼 외우는 엄마에게 그 뜻을 말해주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제목은 팔순노모를 위한 금강경 해설. 깊이도 있고 재미도 있습니다. 출판사 신압으로, 저자 황인철. 김종철의 비언프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김종철의 비언프. 좀 이상하다 발음이.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좀 잘 나간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만나 뵙네요. 네. 일주일이 후딱 가요. 금방 갑니다. 네. 새해가 어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3일. 그러니까요. 이제 덕분에. 그 1월도 절반 남았네요. 그러게요. 예. 덕분에 아주 시간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오마이뉴스 김종철 경제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뭐 어제 또 영화 제목이더라고요. 네. 마이웨이.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과 네, 롯데 신교코 회장 네. 이 두 분의 또 마이웨이를 좀 네.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그 마이웨이 주제곡이 참 좋은데 그걸 좀 깔아야 되겠다. 저도 어제 봤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경제를 무려 42번. 네. 제일 강조를 많이 한 단어였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 심각하다. 모든 국민들이 느끼는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도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네. 그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네. 뭐야 근데. 항상 기대를 하면 네. 항상 그 기대를 이렇게 저버려 주시니까 네. 기대를 깨. 근데 기대를 안 하게 됩니다. 네, 그 경제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우선 네. 총론으로 네. 어제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어떻게 네. 보셨어요? 뭐 이 장 부장께서 보시고 오늘 아침 뭐 신문들이나 언론들 대체적으로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국민 마음 다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수 진보 떠나서 네. 다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저도 뭐 그 어제 1시간 반 이렇게 기자회견을 이렇게 보면서 참 좀 답답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그 모두 발언만 보더라도 거의 경제 이야기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진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반면에 이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뭐 경제보다는 뭐 정치, 인사 이런 문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됐지만 네. 제가 답답했다고 느꼈던 것은 그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현재의 그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이것이 참 아니란 걸 떠나서 네. 좀 여러 가지로 우리와 동떨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요. 네. 특히나 이 서민이나 뭐 중산층 노동자 이쪽 정말 요즘에 그 살기 힘든 현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함께 이렇게 같이 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 이런 대안이나 뭐 좀 이런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좀 나오지 않을까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를 네. 했지만 역시나 그래서 뭐 거의 뭐 나온 내용들이 뭐 작년과 같은 뭐 동어반복 수준 네. 또 뭐 지금 빨리 우리 성장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 뭐 하냐 당신들도 빨리 따라와라 이런 식의 어떤 여전히 과거와 같은 어떤 성장지상주의 그다음에 팔로미. 그렇죠. 팔로미. 네. 따라와 빨리빨리. 그런 것 네. 때문에 좀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을 사실은 그 현장 중계는 못 봤어요. 왜냐하면 네. 어제 그 이재호 의원 인터뷰를 똑같은 시간에 해서 똑같은 시간에 끝나는 바람에 네. 그 모두 발언 초기 정도밖에 못 봤고 나중에 이제 신문이랑 이제 뉴스를 통해서 쭉 지켜봤는데요.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그 현실 세계하고 그냥 담 쌓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청와대 기자를 야단을 치시잖아요. 핀잔을 주고 그랬죠. 핀잔을 줬죠. 네.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하시면서 청와대 사정을 잘 모르시나 봐요. 네.
그러면서 그 장관들 대면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대면 보고가 필요하세요? 라고 하면서 네. 이제 장관들을 쳐다보니까 장관들이 멋쩍은 웃음 날리는 이 장면을 그 장면에서 저는 모든 게 다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청와대를 자유롭게 취재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전부 춘추관 안에만 있는 거고 맞습니다. 던져주는 정보만 갖고 쓰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청와대 취재가 원활하지 않은데 청와대를 잘 모르시네라고 하시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노동 현안, 경제 현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보면 굴뚝에 올라가 계신 분이 몇 명이에요. 네. 그 굴뚝 농성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 오체 투지하고 있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도 안 나와. 난 그것도 답답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실 가장 낮은 곳에서 국민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죽하면 땅바닥에 배를 밀어서 오체 투지를 합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자들 묻지도 않고 박근혜 대통령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러면서 경제 얘기를 왜 42번이나 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경제라는 게 도대체 무슨 경제일까? 저는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참 아쉽죠. 정말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뜬구름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원래 이제 경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심리라고 하잖아요. 막 힘들다 하면 이렇게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네. 좀 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나 정책 당국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기본적인 그 불안한 심리보다는 좀 더 좀 희망찬 남들 비전 좀 힘들어도 남들 좀 좋은 어떤 그 뭐 장밋빛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면서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네. 아까 말씀 메시지나 대안이나 비전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 네. 정책 당국자나 대통령 이런 분들의 이제 위치고 그런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 참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밑바닥의 어떤 서민과 노동자들을 이렇게 굉장히 힘든 현실, 그다음에 네. 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몇십 미터 높이는 그 공중 내지는 굴뚝으로 70m. 맞습니다. 굴뚝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 뭔가 이렇게 주목도 움직이지 못 않는. 받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언급이나 네. 대책 이제 나중에 이따 뭐 노동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참 아쉽죠. 전혀 이것들이 현실에 반영이 안 되고 있고 이걸 인식을 못 하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데 박 대통령 어제 보면 우리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성과가 있다. 네. 그 자화자찬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 보면 숫자는 또 다 외우셨더라고. 그게 보니까 네. 일정 부분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이 물론 뭐 대통령이 경제학자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모든 숫자를 다 외우고 또 더군다나 이 경제 수치 이런 것들을 뭐 다 뭐 달달달 뭐 하실 필요는 없죠. 네. 어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온 것들도 보면 작년과 거의 똑같은 내용들 뭐 잠재 성장률 4%, 고용률 70%, 뭐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뭐 이 밖에 뭐 전국 17개 도시에 뭐 창조개혁 혁신센터, 뭐 친환경 에너지타운, 뭐 유라시아 철도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숫자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그 기자회견 때 나왔던 정책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정권 임기 내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달성할 거야라고 정한 목표. 그거는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네. 그 특히 이제 창조개혁 혁신센터 이게 도대체 뭐 소수들은 뭐 이렇게 할 수 그게 얼마나 국민적으로 큰 경제 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치적 사업이죠.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 밖의 이슈들에 대해서는 네. 관심도 없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의혹마저 생기게 되더라고요.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창조개혁 혁신센터 뭐 지금 각 지방마다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네. 대기업들이 이렇게 조인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요. 토론 삼성, 많이 뭐 해주죠. 네. SK, LG 뭐 거의 그쪽 분위기 말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끌려서 홍보하라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또 이제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정권 바뀌면 유야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정부- 했던 대로. 대기업도 이제 또 지원 빼겠죠. 돈 빼면 또 그렇죠. 혁신센터 또 뭐 그냥 또 텅 비어 있거나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면 또 크고요. 언론을 쓰겠죠. 네. 박근혜 정부의 창조개혁 혁신센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권이 뭐 바뀐 하나. 암흑의 정권에서는 지금 텅빈 실질적으로 텅빈 채 남아 있다. 맞습니다.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단순한 예가 있는 게 그 광화문에 가면 KT 건물이 있어요. 네, 그 네, 1층에 있죠. 1층에 옛날에는 MB 정부 때 네. 녹색 성장 센터였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것이 예. 이번에 창조 혁신센터 바뀌었어요.
이름만 바뀌어서 간판만 바꾸고 그대로 내용은 네. 그대로. 그러니까 아마 그쪽 기업이나 이런 데들도 네. 아예 그런 자리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이제 아예 딱 혁신센터, 그다음에 녹색 이제 성장센터. 정권 바뀌면 또 간판을 바꾸고. 또 간판 바꾸고. 네. 또 따로 만들려면 귀찮으니까. 네. 뭐야. 참 안타깝죠. 참 네. 이게 무슨 전혀 창조적이지 않은 창조혁신센터를 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내놓은 정책들도 보면 솔직히 이게 이제 뭐 작년하고 똑같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억울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든 경제 뭐 정책이라는 것이 1년 안에 모든 게 뭐 추진되고 뭐 가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오기는 쉽진 않죠. 다만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성의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한 1년 만에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진전된 내용을 좀 음. 업데이트해서 국민들한테 알려주거나 네. 단어도 똑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진짜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나. 그러니까 중요한 건 메시지예요. 네. 우리 경제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슷할 수 있죠. 경제 네. 상황이 비슷하면 비슷한 대로 더 나아졌으면 더 나아진 대로 또 나빠지면 나빠진 대로 저는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이 뭐 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메시지를 관리를 하고 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한테 뭐 감동을 주고 네. 뭐 감흥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가자.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게 전혀 없고 굉장히 성의 없게 네. 했던 말 또 하고 이거 외운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경제 활성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도 네. 경제 활성화를 얘기를 해요. 네. 부동산 시장 네. 중요하다. 뭐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우리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것을 무슨 신화처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거든요. 빚내서 집 살 생각이. 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작년에 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규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네. 작년 회견 때 똑같은 말 했어요. 경제가 살아나려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 이번에는 좀 약간 워딩이 좀 바뀌어서 소비 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돼야 한다. 그 말인데 규제 완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오늘자 뭐 보수 신문들이나 특히 경제 신문들, 네. 경제 신문들 이제 이 규제 완화를 갖다 거의 일면 탑으로 기사를 네. 올렸던데요. 그 어제 그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이죠. 네, 한국경제신문 기자가 수도권 규제 완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 이 부분은 참 그동안에 뭐 옛날 그 노무현 네. 그동안 그 전에 김대중 정부 포함해서 이명박 정부 심각한 때까지 문제였죠. 맞죠. 수도권 규제 완화는 그렇습니다. 계속 기업들이 요구했던 것들이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많이 풀렸습니다. 네. 그동안. 규제 완화 풀린 대가로 의정부 화재 참사,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 맞습니다. 들어가지도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완화 중에 또 다른 그런 한 측면이기도 하고요. 안전 규제를 이런 식으로 막 풀어놓은 거예요. 국민들의 맞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기업들이 이윤 추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 로비 받아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이 기업들은 풀어주면 항상 부족한 거야. 땡큐죠. 더 풀어줘. 그렇지. 풀어줬는데도 뭔가 아쉬운 거. 여기 좀 더 확장하고 싶은데. 음. 그래서 이번에도 또 수도권 규제 완화를 또 얘기를 건네 들고 한국경제신문이 또 워낙에 대기업 주주 있는 그렇습니다. 회사 신문 예. 그쪽 경제지다 보니까 분명히 또 그걸 질문했을 거고. 경제지들은 대놓고 그 맞습니다. 재벌 대기업을 옹호하고 그 편을 들어서 쓰는 언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론도 아니지 않나? 정책을 대놓고 그걸 정책을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민망하지도 않은 기자가. 그렇게 그분이 핀잔을 받았습니다. 대통령한테 아까 네. 청와대 잘 네. 모르시나요? 그 기자인데 참 아쉬운 게 결국 이 수도권 규제 완화라는 것도 그동안에 꾸준히 풀어왔지만 네. 그 혜택을 보는 곳은 결국은 대기업밖에 없고 왜냐하면 그 비싼 땅을 살 때가 대기업밖에 그렇습니다. 없잖아요. 예. 그럼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경제가 좋아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정부나 수도권 규제 완화 쪽의 논리지만 네. 정말 그동안에 그렇게 수도권 규제가 많이 풀리고 기업들 투자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나. 물론 일부 일자리 늘어났겠죠. 하지만 지금 그동안에 현재 우리 경제를 쭉 이렇게 본 여러 가지 진보 보수 학자들 다 하는 얘기가 과연 이렇게 대기업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돼가지고 투자해서 얼마만큼 우리 한국 경제 내지는 전체 노동자들의 일자리, 소득 이런 게 정말 좋아졌느냐. 네. 오히려 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비정규직도 훨씬 늘고 소득은 뭐 정체돼 있고 그냥 일부 잘 나가는 대기업들도 이제는 또 주춤거리고 있고 결국은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수가 활성화되려면 일단 그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좀
풍부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활성화되면 내수가 저는 더 위축될 것 같아요. 집 사는데 돈을 다 몰빵하기 때문에 그렇죠. 때려붓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비로 쓸 돈이 없거든요. 빚 갚아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전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근로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려서 노동자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내수가 뭐 모두 사 먹기도 하고 옷도 사 입고 쇼핑도 하고 뭐 이런 게 아닌가. 근데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까 그 약간 뭐 그렇지만 이 그 가계부채 문제가 이제 그렇게 심각하잖아요. 네. 그 가계부채 상당 부분이 그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들인데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집 사느라고 거의 재산과 빚을 다 몰빵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빚과 원금 내지는 그 이자를 갚느라고 소비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당연히 소비가 줄면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그건 고스란히 기업들이 어떤 생산 내지는 당연히 소비가 줄면 그 기업들의 그 팔고 있는 물건들 잘 못 파니까 생산이 줄 수밖에 없고 생산이 줄면 일자리도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전체적으로 다 경기가 다시 침체되는 그런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계부채나 이런 분들을 부동산으로만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마치 뭐 당장 소비가 늘 것처럼 우리가 뭐 집 산 사람은 당장 내 집이 막 5천만 원 1억씩 오르면 이걸 실현하지 않고 굉장히 부자 된 것처럼 네. 소비할 것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집을 팔 수도 없어요. 자기가 맞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어디든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집을 팔 수도 없는 할 수도 것이고 없고. 네. 그리고 여유가 없죠. 대부분 저희가 이제 40대 직장 생활자들 보면 맞벌이 하는 가정의 경우에 막 서울 시내에 만약에 6억짜리 집이 있다. 네. 그러면 3억 가지고 3억 원의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그런 집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3억에 대한 원금은 아예 갚지도 못하고 맞습니다. 이자 갚는 데만 해도 네. 근근한 너무 힘든 거예요. 빠듯한 힘들죠.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회식이래. 뭐지? 식구들끼리 나가서 외식? 외식. 외식도 자주 못 하고 맞아요. 그리고 애들 옷도 제대로 못 사 입히고 네. 그리고 학원비도 잘 못 낸다. 어떤 때는 아파트 관리비도 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러니까. 집을 팔 수는 또 없는 거예요. 전형적인 하우스 푸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우리 지금 주변에. 이제 또 그 폭탄이 돌아온다는 또 우려가 있는 게 대부분 3년 거치 3년 동안 이자만 내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데 지금 3년 거치 이자 끝내고 이제 원리금으로 내야 될 그런 그 많은 주택 보유자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이 네. 그 원리금을 내는 순간 자신의 월급이 엄청난 그 타격을 받기 때문에 네. 지금 그것을 다시 미룬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치 기간을 좀 더 연장해 달라. 네. 은행 3년에서 쪽에다가. 5년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은행은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만약 빚 못 갚고 나가 떨어지기로 하면 그게 큰일 다시 나죠. 또 은행 부실로 넘어오니까 네. 네. 그래 그러면 2년 연장해줄게.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은행도 좀 일단 그러니까 그게 폭탄을 떠안고 있는 거죠 서로. 서로 네, 네. 돌리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정부는 또 부동산 얘기를 하는지 박근혜 대통령 참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아직도 그 유신 시대의 맞습니다. 세계관에서 멈춰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그 70년대 성장주의에 그냥 메모리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죠. 개혁과 관련해서도 뭔가 좀 민주주의적인 소통 방식이 전혀 없고 네. 팔로우미 나를 그렇죠. 따라와 네. 토론 타협 이런 거 없고 네. 밀어붙여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말이야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따라오지도 못하고 그렇죠. 얼른 와 뭐 이런 생각만 든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 또 연금 개혁 이런 것도 작년에는 12월 말까지 해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봄까지 해라. 네. 3, 4월에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정말 이 노동시장이나 뭐 공공부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런 구조개혁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정부 꾸준히 해왔던 것들입니다. 과거 민주정부 시절부터 이런 공공부문, 노동부문 개혁을 필요하다, 구조개혁 필요하다 이런 거는 꾸준히 해왔던 것들이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뭐 진보 정권이나 보수 정권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그 접근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대타협이 정말 필요하죠. 맞습니다. 사회적 대화도 필요하고요.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도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 그걸 얘기하면서 날짜 딱 정해요. 3월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사회적 대타협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 당사자들이 엄연히 있잖아요. 네. 회사도 있고 노동자도 그렇죠. 있고. 이런 사람들 어떤 식의 설득을 해서 협조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그 개혁 자체가 성공할 수 없는데
그냥 더더군다나 노동개혁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좀 춘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제 이제 박 대통령이 작년에 노사정의위원회에서 구조개혁에 합의했다. 또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것도 좀 뭔가 네.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사정 협의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요. 노동계가 그렇죠. 깨고 나가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노동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전혀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한 채로 3월까지 끝내 노동시장 종합대책 만들어 네. 라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지 않죠. 그럼요. 그리고 노동계는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이거를 그냥 올봄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민주노총은 지금 그 노사정의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총파업을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형국이고 네. 지금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에 들어가 있는데 네. 한국노총도 지금 지난 23일 날 뭐 박근혜 대통령은 구조개혁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그 대통령 혼자 생각이신 것 같고 네. 한국노총도 그때 지금 정부 대책이 말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야 이러다가 우리가 한국노총이 괜히 정부안 이런 거에 들러리 서가지고 나중에 무슨 오히려 뭐 후폭풍, 역풍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내부에서 있대요. 그러면 한국노총도 마찬가지고 민주노총, 노동계 그 노사정 대타협의 가장 핵심 축인 노동계 쪽의 어떤 합의나 그런 어떤 그것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네. 그 아무런 어떤 의미나 그걸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크고 네.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다 또 국민들 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또 고스란히 하나야 떠안아야 되는. 되고. 네. 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답답하고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 네. 중산층, 네. 중산층은 아예 붕괴가 돼버린 그렇죠. 것 같고요. 네. 그냥 서민층. 아무런 복지 정책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 분명히 노선을 주장을 했고 그렇죠.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거를 말만 했지 실제로 현실로 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네네. 양극화도 심각해져서 빈부격차도 아주 어려워요. 그래서 네네. 특히 최근에 보니까 어떤 중학교에서는 맨날 애들이 싸움을 한대요.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부잣집 아이들하고 그 좀 저소득층 아이들이 함께 다니는 지역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 부자는 너무 부자고 또 저소득층은 너무 저소득층이니 얘네들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아이들도 뭐 이런 상황이고 빈부격차 때문에 막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도대체 경제 얘기를 42번이나 했지만 국민들한테는 전혀 울림이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 대목에서 보수도 진보도 다 똑같이 허탈해진 거예요. 대통령 맞습니다. 얘기에. 네, 맞습니다. 그 아까도 뭐 앞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하는 그 방향이 다 그런 거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 대통령이 정말 이걸 제대로 좀 현실을 보고 계신지. 네. 뭐 말씀하신 뭐 수도권 규제 하나부터 해서 여러 가지 각종 내용들 이런 뭐 중산층 서민 뭐 복지 노사정 합의 또 어제는 뭐 자화자찬하셨어요. 뭐 네. 우리 뭐 일자리 50만 개 만들었다. 막 이렇게 또 거기다 누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정말 이미 언론들이나 이미 다 보도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알맹이가 없다. 이건 숫자 노름에 불구하고 그 50만 개라는 게 결국은 아르바이트 학생, 인턴, 그다음에 비정규직, 인턴 이런 것들로 다 채워지는 50만 개인데 대통령은 떳떳하게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50만 개 일자리 만들어졌다. 이렇게 선전을 하고 계시니 네. 정말 오늘 뭐 그런 답입하나 하더라고 언론들이. 네. 그거 말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요. 아쉬운 거죠. 이게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고 있는 건지 미생도 안 봤나? 미상 안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청와대에는 저 공중파만 나오나 봐요. 그게 홈쇼핑 채널이랑 이게 안 들어가나? 아니 왜냐하면 이게 TVN 드라마인데 이걸 안 네.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공감이 전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선 시기에는 뭐 멘붕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렇지만 이번에 인터넷은 열심히 하시나 해외 직구라는 표현을 또 쓰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대통령이 인터넷은 열심히 하는데 텔레비전은 열심히 안 보시나 봐. 드라마는 안 좋아하나 봐. 저는 만약에 이런 드라마를 봤다고 하면 그 국민적 공감을 위해서라도 인용을 했을 거예요. 비정규직 네.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지 인용을 했을 텐데 그런 것조차 인용을 안 하는 걸로 볼 때는 외면하고 싶었던 걸까요? 없는 그러게요. 걸로 생각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한 집안에 비정규직 노동자 없는 집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보기에 젊은 20, 30대 젊은이 있는 집들은 대부분 계약직 혹은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그렇게 시작을 네. 하잖아요.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으니 이거를 도대체 국민들의 삶을 정확하게 대통령이 알고 있는 거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렇죠. 맞습니다. 걱정이 앞섰는데요. 신년 기자회견이고 오늘이 1월 13일입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더 안 좋다. 이런 아주 우울한 전망이 네, 맞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올 초에 지금 1월 초에 지금 네. 그 세계 경제 여러 가지 막 출렁거리는거나 뭐 음. 주가나 전반적으로 좀 그렇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요. 분위기들이.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돌파구를 정부가 네. 찾아줘야 되는데 네. 어떻게 계속 이렇게 어렵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3년 임기 남았는데 네.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분이? 그러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그러니까 일부는 아직도 3년이라고 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아직도 3년에서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좀 힘든 이 경제 현실을 좀 다독일 수 있는 그런 네. 정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뭐 장 부장도 아시겠지만 간단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네네. 그 공약했던 거 지키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복지국가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편적 복지, 네. 경제 민주화 한다고 했으니까 경제 민주화, 음. 뭐 재벌 중심 경제에서 뭐 중소기업 음. 상공인 뭐 그런 경제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좀 더 촘촘히 하겠다. 음. 그리고 약속하신 거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대로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경제 골든타임 그러시는데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면 정말로 그 박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골든타임을 정말 허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발 좀 그 옛 그 공약에 그 하셨던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박 대통령이 이제 그 설 연휴가 시작이 되잖아요. 2월에. 네, 네. 그땐 그리고- 딴 거 하지 마시고 음. 자기가 내세웠던 공약집을 한번 맞아요. 차분히 한번 읽어보면서 예. 아 공과의 세모, 공과의 세모. 내가 한 거는 뭐고 못한 건 뭐고 그렇지. 지금 해야 될 것들은 뭔지. 공세모 가이. 공세모 가이. 어. 죄송해요. 공과의 세모. 공세모 가이. 좀 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강조하긴 했지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를 강조한 건 아니었다. 이런 네.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를 따라와라. 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그렇죠. 네, 당신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네. My way. 참 걱정입니다. 이게 네. 대통령은 소통하고 국민들과 함께 가고 국민들의 어려운 곳을 살펴주면서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힘든 사람부터 살펴야 되는 게 정치의 기본인데 네. 높은 데서 원래 창조 경제도 뭐 중소기업 뭐 벤처기업하고 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전부 지금 네. 그 저기랑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대기업들하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것도 원래의 생각했던 초심을 잃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참 어제 박근혜 대통령 큰 기대를 했지만 그냥 허무한 회견이 돼버렸다 이런 평가를 모든 국민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자, 두 번째 마이웨이. 네. 네, 주인공 누구인가요? 지금 작년 말부터 하여튼 이 조현아 사태라고 네.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올 새해 벽두부터 이 재벌 오너 이야기들은 여전히 음. 계속되고 있고 이번에는 롯데 롯데. 롯데 사태. 롯데 사태. 무슨 일인가요? 그 지난주 이제 금요일 이제 9일 날이죠. 9일 네네네. 금요일이니까 그때 쪽에서 롯데 쪽에서 뉴스가 하나 딱 떴습니다. 그게 이제 롯데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가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롯데그룹이 한국하고 일본에서 양쪽에서 다 그렇죠. 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롯데홀딩스라는 회사는
롯데그룹의 일종의 어떤 지주 회사격인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네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신동주 부회장을 해임했다. 이걸 발표를 합니다. 신동주 부회장이 누구예요? 신동주 부회장이 이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있잖아요. 네네. 그분의 장남. 장남을 해임해 버렸어요? 그렇죠. 아버지가? 네. 아 여긴 또 왜 이 집은 또 왜 이래? 아 우리가 또 다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재벌집 가문 아들 얘기들, 딸 얘기들. 아들 네. 딸 얘기들 같이 사람들이 재밌어요. 네. 아버지가 왜 장남을 큰 아들을 왜 잘랐을까? 그러니까 네. 거기 신격호 회장이 지금 올해 나이가 네. 93살입니다. 93이요? 네, 93. 근데 이분이 경영에 개입을 하고 계세요?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저 이게 아유, 이게 지금 재벌이 근력이 좋으셔. 그러니까 네. 이게 재벌 지금 3세로 더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네. 이분은 지금 1세대 롯데그룹은 아. 아직도 1세대가 창업주가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93이면 물리적으로요. 일단 쉽지 여든이 않죠. 넘으면 운전이 어려워요. 운전이 일단 어려워요. 운전은 본인이 안 하겠다. 하지 않으시면 재벌 그룹이니까. 그럼요. 아, 그리고 운전 안 되죠. 그리고 여든이 넘으면 눈이 잘 안 돼. 그렇죠. 눈이 잘 안 보여서 이게 뭐 서류가 이것도 크게 보고 하면 되나? 그래서 예전 그래서 포인트 옛날보다 크게 해서 20포인트? 아 그러겠네. A4 용지에 막 A4 용지에 막 그러기도 하고 이게 근데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길래 장수마을에 사시나? 이게 아무도 지금 뭐 근데 잘 언론에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 이분도. 이분도. 네. 신비주의 컨셉. 신격호 회장을 인터뷰한 국내 언론사가 최근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몇 년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네. 해외 절대- 언론은요? 해외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언론이 네, 신격호 거의- 회장을 네. 만나서 인터뷰한 사례가 없다.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이야. 그러니까 이분도 나이도 하여튼 만만치 않은데 그만큼 베일에 쌓여 있고 항상 이렇게 그 지금 자료 사진 쓰고 있는 신격호 회장의 모든 그룹들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 딱 신격호 회장의 사진은 어떤 면제 때 사진입니까? 왜? 그게 나이가 지금 93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롯데그룹 홍보 라인도 잘 모릅니다. 이게 언제 때 사진인지. 되게 젊게 나와 계시는 예. 대신에 좀 위험을 갖고 있는 그게 10년 전에 기사에 롯데 신격호 회장 그 배경 사진이나 네. 지금 쓰고 있는 배경 사진이나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좀 업데이트 좀 해달라. 네. 그러면 93세의 얼굴을 봐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93세 롯데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그럼요. 이거 굉장히 해외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93세 경영권을 놓지 않고 네.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글쎄요. 아니 근데 이분 살아계신 거 맞죠? 아이 그럼요. 그 어디 병석에 계시거나 이런 거 아니죠? 최근에 몸이 안 좋다는 말씀도 지금 듣긴 했는데요. 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이건희 회장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이분 슬하에 딸과 아들 둘이 있습니다. 이 집은 딸 하나 아들 둘이구나. 네, 그렇죠. 큰 세- 딸 첫째가 큰 딸입니다. 네, 큰 딸이 신영자 씨인데 네. 73살입니다. 큰 딸이. 아버지하고 20살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20에 났네. 그렇죠. 그- 19 그러면 19살에 그냥 이제 선후배 사이인데 20년이면. 이 신영자 씨가 롯데 장학재단 지금 이사장을 맡고 있고 네. 그 아들 둘인데 큰 아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동주 부회장인데 61살. 그러니까 딱 누나하고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네. 12살 정도. 12살 띠동갑이야. 띠동갑이네요. 큰 누나하고 큰 아들하고 띠동갑. 네. 신동주 부회장이 바로 밑에 남동생이 신동빈 롯데그룹 지금 현재 롯데그룹 회장이죠. 네네. 60살. 한 살 차이입니다. 둘이. 여기는 한 살 터울이네. 연년생. 바로 연년생. 네. 힘들었겠다. 아들 둘을 그럼요. 연년생으로 키우면 이게 근데 딴 사람들이 키워주나? 재벌이니까. 그 신동빈 회장은 그나마 언론이 좀 잘 나오는데 네. 말해보면 네.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합니다. 일본 말? 네, 일본 말을 되게 일본에 이 거의 두 사람 일본 다- 사람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본 가가지고 신동주 회장도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한국말을 잘 못하는데 그리고- 한국 기업을 하는구나. 네, 그리고 일본어로 자기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분들은 정체성? 일본 사람이요? 뭐예요? 국적은 어디예요? 국적은 한국으로 돼 있죠. 국적은 한국이요? 네, 기자들한테 어떤 회견 이런 거 할 때도 네. 한국말이 되게 좀 서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처음에 이 롯데그룹 출입안에 가면 네. 신동빈 회장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말을 재벌그룹 오너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이 어눌해. 말이 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예, 근데 이분도 그렇군요. 이분은 한국어가 좀 짧으시고. 한국어가.
아니 근데 국적은 한국인데 아쉽죠. 일본인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 이름도 있습니다. 일본인 이름 뭐예요 일본? 우리는 닭깎게 맞아. 일본 이름 뭐가 있죠? 제가 그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고요. 네. 하여튼 일본어 이름을 갖고 있는 일본어 걸로 알고 이름도 있습니다. 갖고 있고 네네. 그렇지만 국적은 한국인. 네. 자 그런데 네. 이분이 왜 근데 형이 이번에 이제 형을 하여튼 왜 해임이 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 형을 자른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신격호 그리고- 회장이 이제 롯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형하고 음, 동생하고 지분을 비슷하게 좋았거든요. 네.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경영을 이렇게 맡겨왔는데 이번에 이제 신동주 부회장 큰 형이 이제 사실상 해임이 되면서 이제 여기도 경영권 분쟁, 왕자들의 난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왕자의 난. 네, 그러니까 여기도 형제들끼리 싸움이 난 건가 보죠? 네. 일단 이제 지금 신격호 회장의 나이도 있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국 롯데 같은 경우는 둘째인 신동빈 회장이 맡고 네. 첫째가 이제 일본 롯데를 이렇게 경영하는 걸 정리가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이 두 형제가 다 한국말을 잘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한국말은 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은 하는데요. 네. 우리처럼 네. 우리가 말하는 뭐 네이티브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누나는 잘합니다. 누나는 한국에서 그래서 이번에 첫째가 사실상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네. 이게 좀 이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고 네네. 실질적으로 지금 롯데홀딩스뿐만 아니라 신동주 부회장이 갖고 있던 그 임원직 롯데 상사, 롯데아이스 이 세 개 회사 임원직도 다 해임을 당했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네. 사실상 신동빈 회장 동생이 음, 한국, 일본, 롯데 전부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뭐 그런 해석이 많고요. 네. 또 그렇게 또 지금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많고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왜 대부분 이제 그 한국적 현실에서 장자들이 큰 그렇죠. 거를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우리가 이제 그 유교의 문화를 갖고 있는 네네. 나라여서 그런지 근데 장남을 경영에서 이렇게 팽시키는 네네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된 그게 거예요?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그 공식적인 그룹의 홍보 쪽에서는 이제 노코멘트 내지는 모른다라는 게 입장인데 아니 참 기본적으로 이것도 그래요. 태도가 그렇죠. 예, 그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배제가 되면 왜 그런지 설명을 해줘야지.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노코멘트가 뭡니까? 그렇죠. 기업이 참 그럼요. 이렇게 이게 무책임하게. 정말 이런 부분들도 정말 이렇게 따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네. 일단 이번에 이 장남이 말씀하신 것처럼 팽당한 그게 이 결국은 이 장남을 팽시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한 명밖에 없어요. 롯데그룹에서는 아버지? 아버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인 신격호 회장이 결국은 장남을 배제를 시키고 아웃시켰는데 네. 근데 삼성그룹도 마찬가지죠. 삼성그룹도 그 이건희 회장의 셋째잖아요. 네. 그리고 위에 가장 큰 형이 최근에 뭐 유산상속 분쟁했던 네. 배제를 당한 건데 이번에도 이제 큰 아들이 이제 배제가 되면서 사실상 장남 너 손을 떼라 경영에서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 같고 네. 그 문제는 이제 그 이 재계 쪽에서 분위기가 큰 아들이 일본 사업에 좀 잘못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네. 뭐 기업의 어떤 내용만 보면 네. 한국 롯데 같은 경우는 작년 말 매출이 한 83조 원. 재계 83조. 네, 재계 순위 5위입니다. 되게 높죠. 대단하네요. 우리 맨날 그 간 롯데백화점, 뭐, 롯데마트, 롯데마트, 네 그런 거. 뭐 그다음에 심지어 뭐 롯데삼강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하드, 껌, 네. 뭐 원래는 껌으로 시작해서 1+1, 뭐 2+1, 뭐 그렇죠. 예, 껌, 뭐 롯데 껌, 그렇죠. 롯데 카드 롯데 건설 카드, 뭐 롯데 건설, 네. 아, 롯데도 그렇죠. 꽤 많이 그러니까 전형적인 소비 위주 그런 위주였던 그런 그 재벌이죠. 네, 유통을 주로 맞습니다. 많이 하는 회사가 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런 네. 건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밀접하게. 관련이 네. 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정규직은 정말 적고 그러니까요. 전부 비정규직. 전부 비정규직입니다. 기업 문화가 네. 후져.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가면요. 네. 본점 이런 데 가면 1층에 엄청나게 많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99%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층을 담당하는 그걸 이제 뭐 플로어 매니저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그걸 담당하는 직원만이 정규직이에요. 그래서 플로어 매니저만 정규 네, 한 그래서 명만. 한 두세 명만. 나머지 전부 다 파견직 비정규직. 네. 그래서 무슨 사건 사고 터지잖아요. 네. 아 그럼 우리 롯데 직원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롯데백화점을 가게 되면 네.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합시다. 친절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분들 보면 우리랑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렇죠. 옷도 되게 보면 반듯하고 네. 명찰도 딱 있고 그러니까요. 똑같은 것 같죠. 네. 하지만 다릅니다. 명찰에 살짝씩 뭐 밑줄 하나 긋거나 아니면 없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뭐예요? 밑줄이 있으면 파견직 파견직. 없으면 정규직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그들 사이에서 어떤 그런 미세한. 신분의 어떤 그 표시를 해두는 거죠. 꼼꼼하네. 네. 디테일이 살아있구나. 롯데그룹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백화점. 조직이네. 그래서 선 하나로 신분이 바뀌어. 지금 그게 이제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취재할 때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래서 또 그게 또 얘기되니까 그걸 또 살짝 바꿔요. 밑줄 없애거나 아니면 색깔로 바꾸거나. 여하튼 어떤 식으로든 정규직과 구분을 한다는 비정규직, 거죠. 파견직 이런 걸 구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고용 문제에서도 네. 물론 그 많은 소비와 여러 가지 유통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어떤 뭐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올린다 하더라도 네. 실질적으로 고용 이런 부분에 굉장히 비판이 많았던 기업이기도 네. 하죠.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국 롯데가 이렇게 급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일본 롯데는 매출이 5조 원 수준밖에 안 됩니다. 한국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도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야, 너 손 떼. 동빈이가 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롯데마트가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지 않잖아요. 아시아에도 굉장히 그렇죠. 많은 네, 그, 맞죠. 그 네. 롯데마트가 진출하고 뭐 동남아시아, 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베트남, 중국 막 네네. 이런 데에서 특히 중국, 베트남 이런 네, 데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고 네. 거기서 사람들이 우리처럼 굉장히 카트 밀고 다니면서 많은 한국 상품들을 사고 이러던데요. 네. 그런데 자 이렇게 큰 아들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너 빠져, 네. 너 내려, 그러네. 너 내려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 큰 아들 굉장히 불쾌할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네. 주말에 한국에 왔어요. 따질라고 큰 아들이. 아버지한테 따질라고. 네, 이것도 참 재밌는데 네. 지금 신규코 회장이 한국에 있는데 네. 이분 주로 일본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분이 예전에 셔틀 경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홀수달, 짝수달 하면서 홀수달에는 일본, 짝수달에는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경영을 직접 챙기는. 그래서 언론들이 셔틀 경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름을 붙였군요. 근데 예. 이분이 지금 그렇게 따지면 지금 홀수달이니까 일본에 계셔야 되는데 그러네요. 한국에 있잖아요. 네. 2012년부터 그때 몸이 좀 안 좋아지면서 없앴어. 셔틀을 만들었어. 셔틀 만들고 그냥 한국에 계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편한 대로. 네네. 그래가지고 신동주 이 큰아들이 주말에 왔습니다. 네. 아버지를 만나러. 그 신격호 회장의 그 집무실은 롯데호텔 우리 별도의 VIP룸. 롯데호텔 네. 몇 층이에요? 최고위층이라고 뭐 있는데 최고층? 그쪽에 최고층에 펜트하우스 신격호 회장만이 가는 공개는 안 하던데요 네. 언론들한테는. 여하튼 이 이제 신동주 부회장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만났다고 그랬는데 네. 또 그룹홍보실에서 왜 왔냐? 우리 기자들 물어보니까 그렇죠.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잠시 한국에 오셨다. 그래서 장남이니까 그럼. 제사 때 와야지. 네, 네. 맞아. 제사 때 안 오면 큰일 나죠. 더 웃긴 건 동생은 일본으로 네. 떠났어요. 왜 제사인데. 이래? 제사인데. 어. 제사인데 그 형제가 딴 날은 몰라도 제삿날 싸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요. 제삿날 아버지가 화를 내요. 놈 자식들 말이야. 제삿날 싸우고 그러면 안 참 되는데. 멋쩍은 거 아니에요. 구로홍보실 이런 데서 형은 오고 동생 가버리고. 동생 떠나고. 근데 제사야. 설명이 안 돼. 제사.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네. 만났다고 했는데 네. 그 나중에 만난 사실은 일정 부분 인정이 됐고 무슨 내용 네. 하시나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모른다. 여기는 그분들 주로 얘기는. 기업 문화가 노코멘트 혹은 모른다. 네. 네, 참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정작 그 신동빈 부회장이 일본 가버렸잖아요. 그 네. 이튿날. 네. 그러니까 형은 9일날 오고 네. 동생은 그 떠나고. 이튿날 10일날 떠나버리고. 자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형을 아버지가 만나서 얘기를 했으면 뭐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가 좀 나올 법도 한데 네. 그 얘기가 지금 전혀 안 나오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이 됐고 일단 형은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고 네. 다만 아직 지분은 좀 갖고 있습니다. 동생하고 같이 여러 가지 네. 롯데와 관련된 지분들은 갖고 있고 다만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배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지금 당장 뭐 신동주 부회장이 완전히 뭐 롯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네. 표현까지는
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분을 갖고 있기 네, 네, 때문에 네. 지분까지 정리가 돼야 완전히 뭐 쫓겨나거나 어쩌거나 그런 표현을 네. 쓸 수 있지만 일단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한 건 아버지가 한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지분 정리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가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국이 네. 예전에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맞아요. 정주영 회장. 네. 네. 그때도 왕자의 난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 아들이 많으면 싸움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딸들이 많은 집은 별로. 아 그래요. 네, 딸들이 많은 집들은 싸움은 없어요. 저희 집은 아들 많은데 안 싸우는데 아 그래요?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나눌 게 없으면 안 싸워. 네. 근데 나눌 게 많은데 아들이 많다. 이 오래 가기 어려워. 부모가 네. 굉장히 힘들어요. 네. 저희 집은 딸만 있는데 별로 안 싸워요. 나눌 게 없어서. 자, 그런데 그러면 정주영 회장 가문 때처럼 간다 그러면은 이제 연일 도배돼야 될 텐데 그때는 이제 정주영 회장 내는 형제가 많잖아. 맞습니다. 거기 애들이 많아. 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싸움의 규모가 커지는데 네네네. 여기는 이제 둘이에요. 둘이죠. 아들 둘. 큰 누나가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렇죠. 큰 누나가 하나 있고 네. 아들이 둘, 동생들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어떻게 됐죠? 현대그룹 때는 어땠죠? 현대그룹 때 그때도 정주영 회장이 85살. 그때 나이 좀 고령이었죠. 맞아요. 그때 뭐 대선 그 전에 뭐 출마하고 그다음에 소떼방북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갑자기 고령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 문제가 딱 불거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계열사를 나눠 가지면서 시끄러지기 시작이 된 거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왕자의 난 막 시끄러졌고 경영권 갈등 불거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정몽구 현대차 회장 네. 있죠. 통 큰 분. 네, 큰 아들. 사버려. 강남 땅 사버려. 강남 땅 사버려. 그분 있고 이제 그 밑에 정몽헌 씨라고 네. 그 대북 송금 문제로 이렇게 논란이 됐다가 결국 105층 짓기로 했죠? 105층 네. 네. 강남에. 짓는 걸로. 짓는 거죠. 네. 아니 뭐 회장님이 지으라니까. 지으라니까 져야지. 네. 그랬죠. 참. 네. 그 정몽헌 씨 그분이 결국은 정주영 회장이 정몽헌 씨를 갖다가 그룹 회장으로 앉혔어요. 큰 아들 버리고 그때도 정몽구를 버리고 정몽헌 씨가 현대건설, 네. 그다음에 현대상선, 그다음에 현대전자 이렇게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 굉장히 주요한 현대그룹을 다 가져가가지고 정몽헌 회장이 사실상 현대그룹을 대표한다. 네.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말했는데 정몽구 회장 그때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전공이라는 조그만 그 갤로퍼 만드는 회사 네네네. 이것만 갖고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반발한 거죠. 정몽원이 왜? 그러면 이제 대북 송금 문제가 터지고 또 정몽원 회장이 좀 유명을 달리했잖아요. 그랬죠. 자살로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러면서 큰 파문이 일으켰죠. 네, 예. 그러면서 결국은 휘청거리면서 정몽구 회장이 이제 사들입니다. 현대건설을. 그러면서 자신이 스스로 이제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몽구 회장이 이제 자신이 현대그룹의 장자다. 현대차 그룹을 통해 가지고 현대건설도 인수하고 현대제철도 새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과거 현대차 그룹을 현대그룹을 승계받았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재계 2위까지 올라갔고 네. 지금 롯데 신격호 회장도 나이가 오히려 지금 그 당시 정주영 회장보다 더 훨씬 많습니다. 지금 한 8살 더 많죠. 그러네요. 고령인데다가 아들 경영권 문제까지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현대그룹 돌아가는 거 좀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있죠. 네. 네. 그 신격호 회장이 건강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건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배제할 수 없죠. 네, 지금 93이라고 하면 네. 실질적으로 좀 경영을 일정 부분 지금 뭐 하신다고 뭐 참여한다고 하지만 네.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활동은 많이 못 하고 있다. 거기 한번 가보고 싶네요. 롯데 호텔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거기도. 돼 있는지 거기도 못 들어갑니까? 네. 아,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따로 있고요. 예. 다만 절대 접근 금지. 무섭죠. 이건희 회장의 병원도 못 들어가고, 그렇죠. 롯데 호텔 신격호 회장의 집무실도 못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가는 데가 많아요. 자. 보면 재벌 3세들의 이제 경영가 좀 이렇게 준비 안 된 3세들, 젊은 3세들, 뭐 20대인데 뭐 전무냐, 뭐 이런 우리가 조현아 사태 때 그런 거 다뤄보고 했었는데요. 이 오너 일가들의 경영권 분쟁이 재벌들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인데 얼마 가꾸지도 않은 재벌 가지고 그 지분을 가지고 네. 전체를 경영하고 전문 경영인은 완전히 배제시키고 뭐 이런 기업 풍토 계속 끊임없이 되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도 이 문제로 굉장히 계속 그 제도적 대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 꾸준히 뭐 그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그 조현아 사태 뭐 이런 네. 얘기도 해왔지만 결국 재벌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오너 일가 네.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일탈 문제도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투명성. 그동안 꾸준히 그 전문가들이나 그 선생님들이 그 지적했던 그런 투명성 문제. 네. 기업의 지배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너 일가 경영권 문제에 대한 어떤 투명한 어떤 공개 이런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이번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 문제 이렇게 터질 때마다 그룹 홍보 라인은 계속 우린 모른다. 와, 뭐 아는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오너가 제왕적 위치에서 거의 모든 걸 결정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오너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그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게 나오지 않으면 정말 이 기업 자체가 흔들거릴 수도 있고 지금 이 롯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신동주, 신동빈 회장, 부회장 이런 문제 때문에 롯데그룹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좀 리스크를 또 불거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롯데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그 재벌 기업들 그 오너 리스크 이런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기업이 흔들면 결국 뭐 내부 직원들이나 노동자 이런 고용 안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이 오너 리스크 특히 우리나라 한국 재벌의 어떤 오너 리스크 투명성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이걸 좀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보완책 그런 개선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굉장히 오래전부터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던 게 한국 경제학자들 특히 뭐 장하성 교수나 뭐 맞아요. 김상조 교수나 계속 꾸준히 지적하고 또 시민단체들이 네. 제기를 하고 있지만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한 네. 20년 된 것 같은데요. 네. 롯데그룹이 저는 국내에 그렇게 매출이 높은 줄 몰랐어요. 85조나 되고 거의 100조 원이나 하는 재계 네. 83조. 네. 그러면 거의 그 지금 재계 한국 수익 경제를 네.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데 네. 이게 지금은 좀 이렇게 그 제사 때 와서 아버지 살짝 만나고 갔는데 이후에 어떻게 될지 이것도 꾸준히 저희가 네. 좀 지켜보면서 네. 시기마다 필요할 때마다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맞습니다. 예. 네. 저희가 보니까 그 재벌 그룹의 그 자식들 굉장히 그 친근감을 많이 느껴요. 이 집 저 집 얘기를 많이 하면서 네. 좀 굉장히 친해진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우리는 여전히 언프렌들리 네. 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신격호 회장 두 분의 마이웨이가 이제는 좀 멈춰설 때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그분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또 어떤 기업이 오를까요? 벌써 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